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강선우 의원이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서 자진 사퇴한 이후에도 정치권의 이어지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갑질과 위법 의혹을 거론하면서 강 의원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고 강 의원 징계안을 국회 윤리위에 제출했습니다. 박찬대 민주당 의원이 강 후보자 사퇴 촉구를 한 글을 올린 시점을 두고 일각에선 대통령실과의 교감서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박 의원은 국민 눈높이에서 여론 살피다 보니 대통령실과 때마침 마음이 맞았을 뿐이라며 교감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정치 토크 코너에서 강 의원 사퇴 이후 전국 흐름과 국민의힘 전당대회 상황 등 핵심 정치 현안 짚어봅니다. 오늘 25일 미국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고위급 관세 협의가 오늘 갑자기 취소됐습니다. 그 배경과 협상 전망 뉴스레터 브리핑에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입니다. 김수민 시사평론가, 윤주진 국민의힘 미디어특위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 이제 강선우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습니다. 지난 2주 동안에 우리가 뭐 언론 이렇게 쭉 흘러온 거를 살펴보면 사실 강선우 이슈로 도배하면서 이재명 정부 지금 정책이 어떻게 돌아가고 이게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측면이 좀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자, 강 후보자 사태로 이재명 정부는 임기 초반 국정운영 부담감을 덜었다, 한숨 돌리게 됐다. 윤주진 위원님, 예. 동의하십니까? 뭐 당연히 짐을 조금 덜은 건 맞지만 아직 남아있는 짐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뭐 추후에 말씀을 나누시겠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인사의 수수께끼들이 남아있는 것이고요. 강선우 후보자의 이 낙마 과정도 사실은 좀 석연치 않은 것이죠. 왜냐하면은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안고 가겠다, 지명하겠다, 청문보고서 재송부까지 요청을 한 상황이었고, 네. 여당이 결사적으로 강선우 후보자를 옹호하는 상황에서 극적으로 사실은 낙마를 본인이 선택한 것인데, 그렇다면은 대통령의 뜻은 과연 무엇이었는가에 대해서 국민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그래서 여전히 좀 깔끔하지 않은, 개운치 않은 그런 마지막 사퇴였고, 특히 이제 말씀 나누시겠지만 또 박찬대 원내대표의 어떤 그런 메시지와 맞물리면서 시점상으로도 좀 공교롭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강선우 후보자가 사실은 마무리 타석이 될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아직도 여러 가지 남은 인사 논란, 왜냐하면 이게 시스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인상을 국민들이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논란은 조금 계속 여진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윤주진 위원께서 말씀하신 건 우리가 이게 조각조각 앞으로 또 논의를 할 거고요. 자, 김수민 평론가 보시기에는 일단 지금 아직 숙제는 남아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뭐 여러 숙제는 남아 있고 이번 사태도 복귀를 해봐야 되는 것이죠. 네네. 시스템 검증이라든지 인재풀이라든지 이런 과정들, 인선에 대해서는 계속 복귀를 해야 되는 거고, 아무리 네. 인사를 잘하는 정부라고 해도 몇몇의 어떤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불거질 수 있는 거고, 그때마다 제대로 복귀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네. 여론 측면에서는 큰 고비는 넘어섰다. 사실 이런 정도의 문제는 시간을 끌수록 정부에게, 대통령에게 큰 타격을 입힐 수도 있는데, 어쨌든 더 끌지 않은 건 잘했다. 네, 근데 정부 초기이고 또 여러 명의 후보자들이 있다 보니까 국민들이 봐준 거예요. 어느 정도는 봐줬기 때문에 사실 큰 타격은 없었던 거고, 더 늦기 전에 정리를 했기 때문에 일단 넘어갔고, 국민분들도 진이 좀 빠진 분들이 많을 거예요. 왜 이렇게 계속 논란이 되나, 지지를 하셨던 분들도 적잖이 그랬을 것 같은데, 네. 어쨌든 국민들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는 좀 한숨을 돌렸다. 이게 문제가 다 해소된 건 아니라는 지적도 있지만, 그거는 또 어차피 정치권에서 평소에 해 나가야 될 일이고, 더 늦기 전에 정리가 된 것은 일단 다행이라는 그런 생각을 국민들 다수가 하실 것 같습니다. 자, 박찬대 의원 얘기는 요 뒤에 하고요. 요거는 지금 강선우 후보자하고 대통령실과의 관계, 뭐냐면 자, 자진 사퇴 형식을 갖추긴 했지만 과연 자발적으로 자진 사퇴해가지고 자진 사퇴했을까? 이게 사람들이 좀 궁금할 것 같아요. 근데
일부 언론이 뭐 한겨레를 비롯한 일부 언론이 대통령의 오랜 측근인 김현지 비서관이 강 후보자에게 연락해서 지금 사퇴해야 될 상황이다. 뭐 이런 취지로 전했고 그래서 사퇴를 결심했다. 다시 말해서 대통령실의 의중이 먼저 갔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은 안 되는구나 해서 자진 사퇴했고 뭐 만약에 그 보도가 맞다면 그런 네. 건데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선호. 사실이 아니다. 네. 근데 그 사실이 아니라는 게 김현지 비서관이 전화했다는 게 사실이 아닌지 대통령실이 먼저 전했다는 게 사실이 아닌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자, 제가 김수민 평론가께 한번 질문 드릴게요. 대통령실에서 연락이 갔다 안 갔다. 먼저 가능성을 한번 보죠. 근데 대통령실 관계자가 직접 하진 않는다고 해도 네.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어갔을 가능성은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대통령실에는 뭐 정무수석도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정무수석이 예를 들어서 민주당 어떤 원내대표를 거쳐서 얘기가 갈 수도 있고 네. 여러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니까 제 말은 어쨌든 대통령실에서 먼저 어떤 루트를 통하든 의중을 전했다.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정리할 의지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예. 저는 있었다고 봐요. 네. 예, 그게 없었다면 이렇게 흘러갈 수가 없는 것이 상식적인 추정이겠고. 자, 뭐가 있냐면 네. 강유정 대변인 그 브리핑하는 내용 중에 보면 그래서 강훈식 비서실장이 보고했더니 이재명 대통령은 말이 없었다 그랬거든요. 네. 만약에 그 의중이 안 갔으면 뭐 사퇴 의사를 밝혔어? 라는 말을 하지 네네. 않았을까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의도한 대로 흘러갔기 때문에 네. 이재명 대통령도 말이 없었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는 거고 제가 뭘 말씀드리려다 잊어버렸는데 제가 하도 질문을 한 두 개를 연달아서 하니까 저는 사실 그 처음에 이게 월요일의 일이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만 예.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했었잖아요. 요청을. 예. 근데 처음에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 열흘 정도의 시한을 잡을 거다라는 설이 나왔습니다. 예, 대통령실 관계자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던 것 같고, 근데 보통은 재송부 기간이 통상적으로는 한 5일, 뭐 길면 7일 뭐 이랬었거든요. 5일보다 더 안 될 때도 많았고, 예, 예. 근데 열흘이나 잡은 것은 이거를 계속 그 숙고를 해서 정리를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신호로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였거든요. 네네. 근데 그러다 몇 시간이 지나서 다른 후보자들하고 다 같이 이틀만 딱 말미를 주는 것으로 정리가 됐어요. 네. 그때 또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임명 강행의 시그널이다. 아니, 이렇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그죠? 근데 저는 네. 사실 그렇진 않았어요. 이걸 뭐 열흘까지 갈 거 있나. 이틀 안에 강선우 후보자 스스로 정리해라라고 하는 압박을 더 높인 것이다. 그렇게 예, 그렇게 보셨군요. 볼 수도 있다고 봤는데 그 다음날 이제 사퇴를 했고 그것은 결국에 뭐 이재명 대통령이 아주 직접적으로 메시지를 전한 건 아니지만 여러 경로를 통해서 그만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있을 것 같아요. 이진숙 후보자 같은 경우에 임명을 철회를 했거든요. 네네. 이진숙 이진숙 후보자도 사실은 자진 사퇴 형식으로 마무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도 어떤 복선이었냐고 했을 때 이진숙 강선우를 조금 다르게 처리하겠다. 그래서 강선우 후보자는 면을 좀 세워주기 위해서 또 의원이기도 하니까 자진 사퇴 쪽으로 정리를 하려면 이진숙 후보자는 조금 더 세게 정리할 수밖에 없겠다. 대비시킨다. 그렇죠. 자, 그런 복선도 있었다고 봐요. 자, 지금 김수인 평론가님 말씀은 예. 대통령실과 민주당으로서 그동안 이제 엄호도 했잖아요, 민주당이. 예. 우린 솔직히 최선 다했다. 예. 우리 강선호 의원님, 우린 정말 최선을 다했고, 근데 너무 여론이 안 좋다. 네. 뭐 이런 성의 어떤 것이 아니었느냐. 그 열을 갔다가 이틀 온 것도 뭐 그런 것들도 우리가 할 만큼은 다 했다. 근데 이거는 너무 국정 운영이 부담이 된다. 이런 메시지가 갔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전형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 역시 청문 보고서 재송부한다, 지명 강행한다 이런 분위기들이 예. 역설적으로는 강선우 본인의 자진 결단의 시간을 주는 거 있구나. 예. 그리고 그나마 덜 불명예스럽게 퇴장하는 길을 열어줬다. 왜냐하면 그래서 저는 어떤 시그널을 보느냐. 다음 공천은 걱정하지 마. 라는 전 시그널로 읽었어요. 이번에 이 사태의 일련의 과정을 보면. 그런데 사실 국민들께서는 언론을 통해서 접하셨을 때 뭐 후보자가 자진 사퇴를 했느냐 아니면 대통령이 지명 처리냐 이렇게 보시지만 실은 본질은 임명권자의 의중이거든요. 예.
약간 임명권자의 허락 없이 본인이 그냥 일방적으로 나 사퇴해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 어떤 경우든 이게 쌍방향이든 아니면 일방향으로 대통령의 의중이 전달되든 후보자의 의중이 전달되든 어쨌든 공감대 없이 자진 사퇴를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강선우 후보자가 저는 버텼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시점상으로 늦었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결국은 막판의 결단은 이재명 대통령이 내렸다고밖에는 해석할 수가 없는 것이고 이것이 누구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전달됐는지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이것은 A부터 Z까지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의 결정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주목받는 분이 지금 당권 경쟁 벌이고 있는 박찬대 의원입니다. 강 후보자가 자진 사퇴 글을 딱 올리기 17분 전에 박찬대 의원 SNS에 강 후보자 향해 스스로 결단을 내려야 한다. 사퇴 촉구 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기자들 질문이 많았는지 오늘 기자회견에서 그 사퇴 촉구한 배경을 밝혔어요. 박찬대 민주당 의원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동료 의원에 대한 결단을 촉구하는 그 요구가 참 쉬운 일은 아니죠. 이전부터 강선우 후보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었지만 인사권자의 고민 그리고 국민의 눈높이 그리고 후보자 당사자의 판단 그리고 동료와 또 우리 민주당원들의 생각들이 사실 굉장히 복잡했던 것은 사실이었던 것 같고요. 저도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을 했지만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어떤 것도 할 수 있다. 저는 그 마음이 우리 강선우 후보님과 저의 같은 마음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일단 박찬대 의원이 교감설은 이제 부인을 했어요. 대통령실도 부인했고, 그 뭐 있었어도 인정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진실은 알 수 없는데 이제 교감설은 부인한 상황인데, 자, 박찬대 의원은 이 사퇴 요구글을 왜 올렸을까요? 뭐 일단 상식적 이거 기본적인 추정은 본인도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올렸다라고 일단 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드린 말씀은 네. 지금 치열하게 당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사람은 메시지 하나하나가 아마 네. 자기에게 표가 될 당원과 국민들에게 한 메시지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그게 뜻에서 예. 거기에 두 가지가 깔려 있는데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도 분위기가 갈렸어요. 네. 심상치 않은 게 있었고 오히려 최근 들어와 가지고 일각에서 강선우를 지켜야 된다. 이게 예. 댓글로 좀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그 전까지는 아, 이 이재명 정부한테 부담이 너무 크게 되는데 이 정도는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댓글도 상당히 많이 달렸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지지층에서도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박찬대 의원이 지지층의 분위기를 거스른 게 아니라 일부 분위기를 반영하는 그런 행동을 했다라고 보여지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지금 대표 경선에서 지지층 같은 경우는 우리 쪽 인사를 누가 잘 수호하느냐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네. 이재명 대통령하고 누가 케미가 잘 맞고 싱크로율이 높은가 이걸 보는 당원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박찬대 의원은 일단 뭐 교감한 건 아니라고 얘기를 했지만 근데 교감한 게 아니라고 해도 이 여권 내 분위기라는 것, 기류라는 게 있는 거고 그거를 나 찐명이야? 이거 보여주고 싶었을까요? 저는 그것이 나타났다고 봐요. 그래요? 정청래 의원보다는 역시 이재명 대통령하고 싱크로율이 높은 사람은 박찬대 의원이다라고 하는 걸 전에도 보여줬죠. 연설할 때 보니까 자기는 진짜라 그러더라고요, 자꾸. 네. 예. 그런 것을 이번에도 오히려 과실했기 때문에 저는 이게 박찬대 의원이 뭐 타이밍을 잘못 맞췄다거나 당원이나 지지층 내에서는 마이너스라거나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깝다라고 그렇게 내가- 해석을 합니다. 내가 바로 찐명이다 이런 네. 것을 어떻게 보면 과시하면서 정말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을 이런 아까 우리 녹취 중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이재명 내가 이런 사퇴 요구한 거 이런 거 참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했지만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어떤 것도 할 수 있다. 이 얘기를 들어달라는 거예요. 지금 네. 당원들한테. 자, 그랬다면 윤주진 위원한테 이거 여쭤볼게요. 예. 정청래 의원은 새벽에 올린 그 SNS 글을 보니까 사퇴 안타깝다. 뭐 진심으로 위로한다. 특히 상처받은 당원과 지지자들 마음 위로한다. 예.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예. 자, 약간 둘이 접근법이 다르죠. 그렇습니다. 자, 지금 당권 경쟁에서 누구한테 더 플러스가 될까요?
근데 사실은 박찬대 의원은 지금 승부수를 던지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네. 이게 무슨 뭐 몇 퍼센트 포인트 차이로 접전을 벌이는 수준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정청래 의원이 선두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박찬대 후보는 여기서 반전의 카드를 던져야 되는 것이고 네. 이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가 유일한 명심의 전도사다. 내가 명심 해석의 권위자다. 그래서 이제 당원들 중에 아직까지 이게 명심이 청래파인지 찬대파인지 헷갈려 하시는 분도 있고 네. 또 여론조사와 국민 지지층에서 봤을 때도 어쨌든 강선 후보자의 논란은 이재명 정부에 부담이 됐으면 부담이 됐지 도움은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이제 숨어 있는 표심을 끌어모은다면은 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픽이다. 이런 식으로 전략을 짤 수가 있는 것인데 사실 제가 어제 약간 본의 아니게 작두를 탄 게 저도 어제 생방송 중에 이 뉴스를 봤었어요. 예. 근데 박찬대 후보가 이 글을 올렸을 때 제가 그랬거든요. 강선 후보가 혹시라도 진짜 사퇴를 한다면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의 사실상의 전당대회 개입이다. 전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 누가 보더라도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은 박찬대 후보를 조금 더 선호할 것이다라는 추정이 되게 다수가잖아요. 근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밀린 상황에서 박찬대 후보의 말 한마디로 강선 후보자의 거취가 정리되는 이 모습은 사실은 기가 막힌 박찬대 이재명 케미를 보여줄 수 있는 극적인 드라마죠. 어제 그걸 보여줬고 아마 그래서 김어준 씨를 비롯한 이른바 여권 내 오피니언 리더들도 상당히 당황스러운 기색이 역력했거든요. 그렇다면 박찬대 후보가 앞으로 조금 더 명심을 얻고 전대에서 특히 지금 남은 게 호남이랑 수도권이에요. 근데 수도권 표심은 사실은 강선 후보자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거든요. 특히 국민들은.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금 박찬대 후보가 추격전을 할 수 있는 발판을 여기서 마련했다. 어쨌든 승부수는 확실히 던졌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통해서 어쨌든 찐명 명심을 읽은 사람은 박찬대 후보로 이미 네. 기정사실화가 된 것이죠. 그래요. 자, 승부수를 던졌다. 어떻게 네. 보면 우리 김수민 평론가님 보시기에 지금 어쨌든 정청래 후보가 앞서고 있는데 근데 지금 두 군데 한 게 그렇게 퍼센트로 보면 10%도 안 된다면서요. 뭐 8%라는 얘기가 있던데. 그렇죠. 그리고 박찬대 수혜로 의원이. 또 남은 지역들 통합 경선이 그렇죠. 치러지니까. 예, 뭐 거기다가 호남이 있고 수도권이 있는데 네. 어쨌든 끝까지 지켜봐야 된다고 보세요. 예, 충분히 그렇죠. 지난번에 이게 정봉주 전 의원 때도 드러났던 예, 게 예. 처음에 한창 잘 막 선두로 앞서 나가고 있었는데 논란이 벌어지면서 아예 그냥 최고위원 안에 들어가지도 못했던 적이 있거든요. 네. 이거는 당원들은 또 고관여층들이고 정보가 많고 또 변수에 바로 좌우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레이스는 뒤바뀔 수 있다는 거고 이게 처음에 후보자 간 토론에서 박찬대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 눈빛만 봐도 나는 안다라고 했더니 정청래 의원이 난 안 봐도 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안 보는 사이가 아닌가라는 그런 의혹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기도 하겠지만 정청래 의원이 참 네. 말을 잘 받아쳐요. 잘 받아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이거 천재적이네. 잘 받아쳤고 요 말만 봤을 때는 정청래 의원의 살짝 우위가 예상된다였거든요. 근데 이번 사건이 뭘 의미하냐면 일단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일각에서 역시 박찬대는 눈빛을 본 거 아닌가라고 했는데 박찬대 의원은 뭐라고 답을 했느냐? 눈빛 안 봤습니다. 라고 답을 해서 그러면 눈빛 안 봐도 아는 사람은 박찬대 의원이 아닌가 이런 신호를 민주당 지지층한테 또 당원들한테 줘버렸거든요. 그러니까요. 이러면은 이거는 진짜 알 수 없는 승부로 갈 것이다라고 봅니다. 끝까지 봐야 된다. 정청래 의원은 박찬대 의원이 추석 밥상에 검찰개혁 올려드리겠다 그랬더니 저는 추석으로 가는 귀한 길에 검찰개혁 알려드리겠다고. 아니 그거는 정말 생각하기 힘든 얘기들을 잘해요. 그런 논쟁에서는 말을 먼저 꺼내면 불리한 것 같아요. 상대방이 더 한 수로 더 그러니까요. 올려서 치기 때문에. 자, 국민의힘은 강선 후보자 사퇴 이후에도 공격 수위를 계속 높이고 있습니다.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안규백, 권오을, 정동영 등 이재명 정부의 장관 후보자 3인에 대해서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공문을 대통령실에 발송하겠습니다. 또한 갑질 및 위법 의혹이 제기된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는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면서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부적격 인사는 정부 실패의 시작이자 국민 모두의 불행입니다. 정상적인 인사 검증 시스템을 복원하는 데 적극 나서주기 바랍니다.
저기 김수민 평론가님 아까 윤주진 위원께서 아마 뭐 이렇게까지 전격적으로 이랬으면 그 다음 선거에 뭐 그런 것도 아마 좀 저 가만히 될 수도 있겠다 했는데 여튼 뭐 그럴 수도 있고 또 반면에 또 많이 남은 일이잖아요. 네. 그리고 일단 어쨌든 강선우 의원은 정치인으로서 좀 타격을 입은 겁니다. 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자, 앞으로 활동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보세요. 어떠세요? 아주 큰 어려움이 있을 그래요? 거다라고 봅니다. 물론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공천 네. 있을 때도 그게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게 국민들이 한번 문제가 터진 거를 수년씩 붙잡고 가시지는 않지만 이게 잊을만 하면 다시 올라올 때가 있는 거고 총선 때 공천에서도 다시 문제가 될 가능성은 저는 상당히 높다고 보거든요. 물론 강선우 의원도 만회하려고 여러 노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일단 임기가 남아있고 법안 발의라든지 이런 기회들은 남아있기 때문에 아마 갑질이라든지 뭐 이런 구조에 관련돼서도 법안들을 계속 내놓으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네. 그리고 뭐 여러 선행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더 하실 걸로 보여서 만회의 여지가 없지는 않습니다만, 근데 이것을 확 덮을 정도의 일이 있을 것이냐. 물론 사람 사는 일은 알 수는 없는 거겠지만 현재로서는 좀 그거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근데 그 정치를 계속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를 떠나서 일단 그 본인 입장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 가지 좋은 일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고 설령 공천을 못 받는다고 해도 그렇게 남은 의정 활동을 하는 게 바람직하겠죠. 그리고 그렇게 하실 수 있다면은 국민들한테도 큰 도움이 되는 거기 때문에 남아 있는 기대는 앞으로 의정 활동에서 그거를 많이 갚아 나가시기를 그렇게 바라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자, 윤주진 위원님. 예. 근데 국민의힘은 계속 이제 공세를 계속하고 있어요. 갑질 위법 의혹이 있다면서 의원직 사퇴해라. 뭐 국민의힘이 사퇴하라 그런다고 지금 사퇴가 되는 건 아니지만 국회 윤리위원회 뭐 제소하고 뭐 이러고 있는데 자, 국민의힘이 이렇게 밀어붙이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뭐 장관 후보자 낙마를 한 사람은 보통 그동안 왜 현역 불패 신화가 이어져 왔는가. 현역 의원이 장관 후보자도 안 된다는 것은 사실상 정치를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국민적 눈높이 기준으로 위반했다라는 평가를 받는다면 이런 공세를 밀어붙이는 것은 사실은 당연한 수순인 것으로 보이고요. 네. 적어도 뭐 의원직 사퇴까지는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거의 무소속 출당이나 탈당 정도까지는 충분히 이어질 수 있을 법한 사례이긴 합니다. 근데 민주당이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지는 않을 그죠?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그것은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을 강행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막 하지는 않는데. 예. 그러나 다만 이게 이제 2028년 총선 이제 3년이 좀 안 남았죠. 네. 그런 상황인데 그때는 이재명 정부 말기예요. 그러면은 상당히 정권에 대해서 심판론이 불거질 수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그때 가서 강선우 후보자의 논란이 덮일 것이냐 절대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공천을 주냐 마느냐 컷오프를 하냐 마느냐 분명히 논란이 될 것이기 때문에 강선우 후보자는 사실상 조금 만회하기 어려운 수렁에 빠진 것으로 저는 보이고 그렇다면은 뭐 거의 그냥 남은 3년 의정 활동을 상당히 좀 침묵 속에서 드러나지 않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이것은 사실은 좀 국민적으로 불행한 것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국민의 대표자 한 명이 마음껏 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런 본인의 늪에 빠져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이분이 나설수록 민주당은 점점 이미지가 안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아마 좀 자중하는 모습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건 뭐 아주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이런 걸 지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사퇴에 변해서 뭐 대통령께 너무 죄송한 생각이고 뭐 국민께 죄송하고 했는데 정작 당사자인 보좌관들이나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콕 집어서 얘기하진 않았다. 이거는 결국 사퇴를 하면서도 핵심은 피해간 게 아니냐. 네. 이래가지고 새로 태어날 수 있겠느냐 이런 지적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김수희 평론가님 어떻게 보세요? 그런 지적은 저는 받을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리고 그 입장문이 짧았으면 네. 뭐 일일이 피해자라든지 이쪽에게 사과를 하거나 이런 게 안 들어갔다고 칠 수도 있는데 어느 정도 분량이 나오는 입장문에서 거기서 싹 빠졌어요. 네, 그 쏙 사람들이. 빠지고 대통령에 대해서는 너무 죄송하고 얘기를 네. 했는데 이게 우리 국민들이 많이 보셨던 것이 어떤 공직자가 물의를 일으켰을 때 꼭 하는 행동이 뭐냐면 뭐 직을 내려놓는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탈당부터 해요. 당에 누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네, 네. 요것만 얘기를 하는 것에 국민들이 넌더리를 많이 냈었잖아요. 우리한테 안 미안한가? 그러니까요. 국민한테, 유권자한테. 네, 그래서 그리고 사실 이번에 물론 100% 다 의혹이 확인된 건 아니었지만 근데 너무 여러 가지였어요. 병원 갑질에다가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그 수업을 그렇게 불성실하게 하고 정치권으로 가버린 거 제가 저 또래 사람들이 대학생 때 겪었던 몇몇 교수들의 모습 이런 네. 거에 아직도 남아 있구나라는 씁쓸함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뭐 5주 연달아서 그 강의를 네. 그랬다는 거.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냥 뭐 일일이 다 해명하거나 사과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도의적 수준의 사과는 하셨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쏙 빼버린 것은 좀 뒤끝을 크게 남겨버렸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그다음 질문 다른 질문을 우리 윤주진 위원께는 한번 드려볼게요. 자, 뭐 국회에서 이런 얘기가 떠돈데요. 좀 과장된 얘기일 수도 있는데 국회의원 300명 중 100명은 지금 벌벌 떨고 있다. 나 지난 여름에 갑질했니? 이러고 서로에게 물어보고 보좌진한테 이렇게 지시하면서 이거 갑질 아니지? 뭐 이게 뭐 우스갯소리 농담 진담 반으로 이제 그러고 있다는데 네. 강선우 의원의 이번 순기능을 본다면 자 차제에 이런 어떤 그 의원과 그 이제 보좌진의 고용 관계 이런 부분 이런 제도 개선의 어떤 계기가 좀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역사의 아이러니는 늘 인간 사회는 안 좋은 계기를 통해서 혁신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 어떤 참사를 겪은 다음에 예방책을 마련하고 엄청난 재난재해를 겪은 뒤에 그제서야 우리의 미비점을 찾아보는 것처럼 그렇죠. 강선우 후보자의 사례를 통해서 사실은 국회 전반적으로는 상당한 어떤 각성 효과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은 사실 저도 실토를 하지만 강선우 후보자처럼 그런 말도 안 되는 직장 갑질하는 의원들이 강선우 후보자만 있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직접 두 눈으로 목격했던 어마어무시한 갑질도 많았습니다. 네. 저는 당해보지 않았지만 다행히. 근데 그러기에 더더욱 저는 일벌백계 차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모두가 다 무단횡단을 해요. 사실은 네. 예를 들어서 예, 예. 그러면 무단횡단하다 걸린 사람이 다 하는데 왜 나만 걸리냐라고 했을 때 오히려 반대죠. 다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벌해야 진짜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강선우 후보자 입장에서는 속으로 솔직히 억울할 수도 있어요. 나 말고도 나보다 더 심한 사람도 있던데. 그러나 그런 본보기가 있어야만 실은 바뀌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보좌진들에 대한 처우 개선, 뭐 인권 보호 이런 부분 좀 증진되고 제발 우리 국회의원님들 당부드리고 싶은 게 국회의원 보좌진들 월급 여러분들 그 주머니에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 세금이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그리고 그거 쏴주는 것도 국회 사무처에서 바로 쏴주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단순히 이제 면직권을 갖고 있다라는 거 하나만으로 마치 뭐 그렇게 하시는데 정말 그러면은 나중에 강선우 후보자처럼 땅을 치고 후회할 날이 온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수인 평론가님도 이 부분 짤막하게 한 말씀 해주세요. 네, 뭐 여러 가지 개선점이 있고 사실 처음에 강선우 후보자가 문제가 됐던 게 보좌진 교체 횟수가 많은 거 아니냐 이 부분이었는데 예, 이게 예. 허무하게도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통계를 받아보니까 그보다 더 심한 데도 있더라라고 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면직이라든지 이런 것들 뭐 승진이나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돼가지고 계산이 된 거라서 네. 그리고 또 국회의원 보좌관이 의원하고 정치적으로 의사가 안 맞으면 결별하는 것도 당연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질적인 부분, 과정적인 부분이었던 거라고 보고 네. 그리고 보좌관이면 또 정치적 동지인 거거든요. 이런 의미에서 이번에 문화가 대폭 혁신이 되고 새로 정착이 됐으면 합니다. 네, 이 시간 교통 상황 알아봅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김민혜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우선 서울시내 주요 간선도로는 강변북로 구리 쪽 한강대교에서 동작대교 부근 4차로에 고장난 차가 있어서 주의하셔야겠고요. 또 분당 수서도로 청담대교 쪽도 탄천 1교에서 청담대교 남단 부근 3차로에 고장난 차가 있습니다. 반대 성남 쪽은 수서에서 복정 부근 1차로에서 추돌 사고나 처리하면서 일대로 꽤 혼잡합니다. 차로 변경 잘 하셔야겠고요. 고속도로는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송내 부근 3차로에서 버스 관련 사고 나면서 시흥 요금소부터 중동 나들목까지 정체입니다. 또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도 둔대분기점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 사고나 처리하고 있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도 안성 부근 5차로에서 대형버스 사고나 처리하고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있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계정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실시간 교통 상황 살펴봤습니다.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김수민 시사평론가, 윤주진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청문회 대상은 아닙니다만 차관급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박원순 전 시장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성 발언, 문재인 정부 7대 인사 기준에 대한 비판, 도덕 검증 이건 필요 없다는 주장. 이분이 이제 인사혁신처장으로 와 있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막 원색적인 비난, 이게 좀 듣기 민망할 정도의 용어를 써가면서 문재인 정부 주요 인사들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 여기 지금 주요 인사들이 많습니다. 강훈식, 뭐 우상호, 윤호중 뭐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 자, 근데 또 반면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하늘이 내렸다. 5년이 아니라 헌법을 고쳐서라도 20년 대통령해야 된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인사처장이 아니라 아첨처장이란 비난도 나오는데, 자, 김수임 평론가님, 아까 제가 말한 그 의원들 3선, 4선, 5선 의원들, 국민들한테 검증됐다면 검증된 분들인데 얘는 안 되고 얘 꼬라지 마라 뭐 그런 어떤 아주 비속어를 써가면서 얘 봐라 뭐 이러면서 그런 식으로 했던 분이 그다음에 도덕 기준 필요 없다. 사람에 대해서 되게 어떻게 보면 편파적인 시각일 수도 있는데, 심지어는 이제 외삼촌이라 그래요. 그 김용민 팟캐스트 하는 김용민 씨가 인사처장 자격 없다는 얘기까지, 자기 혈육 그런 얘기까지 했는데 객관성, 엄정성을 과연 유지할 수 있을까? 이게 키포인트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최동석 처장 같은 경우는 인사 분야에서 분명히 전문성은 있는 분입니다. 인사 관련한 연구소도 운영을 해왔지만 그 전에 뭐 한국은행에서 한 20년 정도 인사 관련 일을 했었던 분이고, 그 밖에 굴지의 기업에서도 인사 관련 경험을 갖고 있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봤을 때는 정말 이만한 적격자가 있나 싶을 정도의 그런 분인데, 근데 이게 참 이상한 것이 이런 분이 되게 많은데 어떤 분야에서 굉장히 전문성이 있고 합리적인 분이 있어요. 근데 정치 얘기만 하면 이상한 얘기를 하는 그런 분이 이분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계열 쪽에도 있고, 저분은 왜 자기 분야만 벗어나서 정치 얘기만 하면 이상한 얘기를 할까 싶은. 막 흥분하고. 팟캐스트나 뉴미디어 쪽에 특히 그런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그게 이제 지금 문제가 되는 거고,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발언이 문제가 되고 있지만 가장 치명적인 거는 이제 박원순 전 시장 사건에서의 피해자에 대한 추가 가해 발언, 이게 가장 심각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발언들을 보면 일관된 것이 굉장히 정파적이라는 거예요. 어떤 진실 관계라든지 합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보다는 인사혁신처장이 되게 객관성과 중립성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리고 또 나온 것이 이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있어빌리티다. 그냥 있어 보여가지고 우리가 속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조 전 장관이 예를 들어서 재판이나 수사를 받다가 뭐 범죄, 잘못 이런 게 나왔을 때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작년 4월 초에 한 얘기예요. 그때가 어떤 때냐, 총선을 앞두고 조국 혁신당 지지율이 우길승천하던 시기였습니다. 이게 이재명 당시 대표한테 위협이 되고 민주당이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사정없이 깔아뭉갠 거에 불과한 거거든요. 그 전에는 조국 의원을 되게 또 옹호하는 글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 그냥 너무 투명하게 진영 논리에 따라서 움직였다라고 밖에는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인사에 관련돼서는 엄청 전문성이 있는 분인 건 확실하지만 이렇게 정파적으로 계속 사고를 하시게 되면은 인사 검증이나 여기서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윤준희 의원님, 최동석 처장이 계속 버틸 수 있을까요? 지금 저 친문들 입장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다고 하고 약간 논의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불가능하죠. 왜냐하면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격했다라는 점은, 이것을 가만히 방치한다고 한다면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철학은 반문이냐, 이런 그럼 지지층이 분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전히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일극 체제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당원들과 지지층이 과거에 노무현 문재인 정부 시절을 그리워하고 또 뿌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을 고치지 않는다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반감, 그러니까 원심력이 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특히 이분이 어떤 단순히 합리적인 비판을 한 것이 아니라 상당히 좀 입에 표현으로 담기가 어려울 정도로 비속어를 써가면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전문성을 떠나서 정치적 사안에 대한 본인의 견해를 표출하는 방식 자체가 상당히 과격하신 분인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정무적 판단을 함에 있어서 극단적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인사혁신처라는 게 75만 국민, 대한민국 공무원을 모두 인사를 총괄하는 자리인데, 특히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그 성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오히려 2차 가해를 하는 듯한 이런 발언들은 아마 여성 공무원들, 특히 지금 여전히 물론 소수이겠습니다만 공무원 사회 내부에서도 그런 부조리와 어떤 성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것은 적격성 면에서는 거의 빵점에 가까운 그런 아주 위험한 발언인 것이죠. 우리 방송 기자들은 이렇게 화면에서 특이한 면에 이렇게 좀 주목하는 이 버릇이 있거든요. 혹시 그 주요 그 공직 후보자들 대통령이 어저께인가요? 이렇게 임명장 줄 때 옆에서 이제 그 임명장을 갖고 와서 거들더라고요. 혹시 그 장면 보셨나요? 저는 못 봤습니다. 네. 뭐냐면 이렇게 딱 주는데 대통령이 딱 받기 좋은, 사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주면 되잖아요. 네. 대통령이 받기 좋은 높이에 맞추려고 계속 이렇게 무릎을 굽히면서 주더라고요. 재현을 하시는. 그래서 높낮이를 스스로 조정해 주는 건가요? 조절하는데 네. 그렇게 좀 천천히 조절했으면 좋겠는데 이거를 막 팍팍 조절하는데 존경의 염인지 아니면 이게 오버액션인지 그건 좋게 얘기하면은 매너다리라고도 하죠. 그런가요? 근데 이제 그게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여튼 그런 부분들이 좀 특이했었고, 자 너무 시간이 이제 됐으니까 국민의힘으로 가봅니다. 전당대회 앞두고 출마 선언이 국민의힘 가기 전에 요 질문 요거 하나만 드릴게요. 자 지금까지 보니까 4명이 낙마했습니다. 오광수 전 민정수석, 이진숙 교육장관 후보자, 강준우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 그리고 강선우 후보까지 4명.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김수현 평론가님, 야 이거 진짜 주먹구구다. 정말 성남 경기 라인이 이거 인사 주도하는 거 맞네. 이런 주장까지 하거든요. 네. 좀 지나친 주장인가요? 아니 우리 국민들의 기억력을 너무 무시하시는 것 같은데, 국민의힘 정부 때는 이렇게 낙마 안 했었으니까, 그리고 낙마가 시켜야 될 사람 또 그대로 끌고 가다가 뭐 드라마틱하게 엑시트도 하고 이랬던 시절이 있는데 좀 겸허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들이 낙마하게 된 것은 사실 이번에 뭐 이진숙 후보자 같은 경우는 표절 논문 문제가 됐는데, 활약을 했던 거는 범학계 국민검증단, 그리고 그 강선우 후보자 같은 경우도 여러 언론에서 보도를 했었고, 이게 뭐 굳이 스포츠샵에 비유하면 민주당이 자책골을 넣은 거라고 볼 수는 있어도, 다른 그 상대팀 선수가 자책골을 넣었을 때 자기 실력으로 넣은 골이 아닌 걸 가지고 막 골 세레머니를 하고 막 관중석 가까이 뛰어가서 막 소리를 지르고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뭘 그렇게 잘해가지고 이번에 잘 된 거냐, 이 얘기는 많은 국민들도 하실 거라고 봅니다. 오히려 언론이나 학계라든지 어떤 정권이 오든 간에 철저하게 합리적으로 검증하는 이런 사회 각 주체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라는 거를 국민의힘이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 국민의힘의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여하튼 국민의힘이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왜 이렇게 자기네 때 있었던 건 이제 까먹기 쉽고요. 여하튼 이게 진짜로 주먹구구로 하는 거 보니까 일각에 소문이 있는 정말 경기 성남 라인이 하나, 이런 뭐 그게 비아냥인지 어쨌든 공격인지 그런 공격까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시스템적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진수 후보자 같은 경우 교육부 장관 후보자인데 교수 출신이면 논문 표절 검증 안 한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강준욱 비서관, 이분이 썼던 글책 한 번도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것은 이제 탑다운 방식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누군가에게 그게 비선이든 뭐든 추천을 받아서 내리꽂으면 그 밑에서 인사검증을 하는 시스템 라인들이 작동하지 않았고 그냥 무사통과 시켰다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당연히 뭐 국민의힘이 됐든 누가 됐든 비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적인 미비다는 것이죠. 자, 국민의힘으로 가봅니다. 전당대회 앞두고 출마 선언 속속 이어지고 있는데, 자 오늘의 국민의힘에서의 가장 큰 뉴스는 한동훈 전 대표 불출마 선언했습니다. 자 윤주진 위원님, 이유가 뭡니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이번 전당대회도 역시 한동훈 대표가 승리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
라고 하는 본인의 판단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왜냐하면 또 지난 총선 패배 또 대선 과정에서의 문제에 너무 피로도가 높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 당이 한동훈 대표를 받아들일 정도의 어떤 여론의 변화가 있지는 않은 것이다. 또 두 번째는 이번에 당대표를 하더라도 실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확실한 승리를 담보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또 총선 패배에 이어서 지선 패배로 물러나는 지도부가 된다면 본인 대권과도의 큰 어려움이 있죠. 저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대표가 출마의 유혹을 드디어 뿌리쳤다라는 상당히 좋은 변화의 신호라고 봐요. 그러니까 사실은 많은 분들이 한동훈 대표를 보면은 또 출마해? 또 나와? 이번엔 한 텀 쉬지.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특히 그게 언제였냐면 지난 작년 전당대회였죠. 그러니까 총선 패배에 책임이 있는 당대표 출신이 또 당대표 선거를 나온다. 근데 이번에도 반드시 나올 거라고 봤는데 의외로 안 나온 점이 한동훈 대표도 이게 조금씩 뭔가 현실 정치의 문법을 읽어가고 있구나라는 신선한 시각을 좀 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또 반면에 김수임 평론가님 반면에 내년 지선 국민의 입장에서 어렵다는 건 상식인데 네. 자 여기서 본인이 어려움을 좀 타개할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돌파하는 이런 책임을 떠맡지 않고 피한다 뭐 이런 지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렇다면 한동훈 전 대표는 정치 활동을 이제 접지는 않을 텐데 어떤 식으로 이거를 이제 활동을 진행을 해 나갈까요? 네, 뭐 책임을 맡지 않고 피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한동훈 전 대표는 그러면 제가 출마할까요? 제가 대표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일단 평가부터 먼저 해보자면은 뭐 본인 유불리 문제도 없진 않겠지만 사실 불출마하는 게 적절해요. 그러니까 출마하는 게 적절치는 않다고 봤어요. 왜냐하면 그 대선 후보 경선을 김문수 전 후보도 출마를 하겠다고 하는데 대선 후보 경선을 재연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당이 잘못된 길로 갔다라고 특히 탄핵에 찬성해왔던 한동훈 전 대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 김문수 후보 같은 그 후보를 내서 잘못이니 내가 대표를 하는 게 옳다 이런 태세로 나가는 건 맞지 않다고 봐요. 전면적인 반성을 해야 될 때는 전당대회 주요 후보였던 분들은 빠지는 것이 맞고 한동훈 전 대표도 그 점에 비춰봐도 출마를 안 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그러면 오히려 당직은 안 맞는 것이 확실해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노력들을 또 해볼 수 있는 거겠죠. 더 홀가분하게 제가 예전에 그 내란 전국 탄핵 전국 때 지적을 했던 게 한동훈 전 대표가 너무 쉽게 사라졌다. 대표를 사퇴하는 건 좋은데 근데 그것조차도 타의에 의해서 사퇴를 해버렸죠. 근데 한동훈 전 대표가 정말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고 사람이 얼마나 모이든 간에 광장이나 거리에 서서 보수가 되살아나려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을 정리해야 됩니다. 이렇게 거리의 정치를 그 거리의 정치가 단순히 어떤 인원을 대규모로 동원하는 그런 정치가 아니라 아니 생각지 못한 어떤 공간에 한동훈 전 대표가 나타나서 연설을 하네. 어쨌든 언론은 네. 주목을 할 테니까 그렇죠. 구름처럼 몰려들진 않아도. 예, 그렇죠. 그리고 그 자리를 본 사람들이나 언론에 비춰진 모습을 봤을 때는 저 사람이 정말 사심없이 보수의 재탄생을 위해 노력하는구나. 네. 이렇게 돼서 진작에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근데 그 노력을 안 했거든요. 네. 그럼 한동훈 전 대표는 지금부터라도 그런 노력들을 해 나가야 되는 그래서 당직 없이도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지방선거 때 아마 승부수를 걸긴 걸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출마조차 공직선거에 출마조차 안 한다라고 한다면 네. 질판이니까 피하는구나 이런 비난만 받기 때문에 한 전 대표도 그 공직선거에 국회의원 보궐선거 같은 게 나오면 보궐선거뿐만 아니라 단체장 선거일 예. 수도 있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 그렇다 이거죠. 네. 자 윤준희 의원님 어제는 장동혁 오늘은 주진우 의원이 출마 선언했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뭐 크게 봐서 김문수 장동혁 조경태, 안철수, 주진우 뭐 이런 구도인데 자 주진우 의원 어떻게 우리 그 당권 주자 중에 조금 주목해 볼 만한 점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장동혁 의원 같은 경우는 지난 이제 탄핵 정국에서 상당히 이제 오히려 강성 지지층의 환호를 받는 네네. 그런 모습을 보였다면 주진우 의원은 최근에 인사청문회 정국에서 매우 두각을 드러냈다. 그래서 이 김민석 총리 문제를 항상 이제 물고 늘어져서 인기를 얻었죠. 근데 역설적으로는 사실은 장동혁 의원이 먼저 치고 나왔고 여기에 초선 의원인 주진우 의원까지 치고 나왔는데 두 분 다 사실은 법조 출신의 좀 젊은 비교적 국민의힘에서는 젊은 남성 축에 속하는 그리고
약간 정통 보수층이 좋아하는 캐릭터라고 한다면 실은 이 두 분은 표를 좀 갈라먹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여요. 그렇다면은 결과적으로는 좀 김문수 후보가 오히려 약간 좀 그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재편되고 있고 한동훈 대표가 안 나옴으로써 실은 이제 그 친한계라고 하는 그 표심이 주로 안철수, 조경태 이 두 분에게 양분될 것으로 보이는데 실은 이 두 분이 김문수 후보를 압도할 만큼의 어떤 당내 파괴력을 가질지는 많은 점에서 미지수가 있다라는 평가가 많거든요. 예, 저는 그래서 조금 다시 결국은 김 어게인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게 지금 뭐 또 찬탄 반탄 구도로 가가지고 한 걸음도 못 나가지 않나 뭐 이런 또 우려가 당에서 나오고 또 뭐 윤희숙 혁신위원장 혁신안 논의하겠다고 뭐 의총 열렸는데 윤희숙 불렀니 안 불렀니 갖고 하는 걸 보면서 많은 국민이 또 다시 이제 실망했을 거라는 생각도 드는데 자, 김수민 평론가님, 야 이게 또 찬탄 반탄 이게 똑같은 지난 대선 경선 때처럼 이런 우려가 있는 반면에 또 반면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 노선 투쟁 한번 제대로 해보자. 네. 뭐 누구 말이 맞는 건지 머리 터지게 이래가지고 한번 당원들의 심판을 받아보자. 그런 의미에서 한번 제대로 붙을 필요가 있다. 네. 그렇게 보십니까? 이거는 저는 수순이 정해져 있는 것 같고 어떻게 될것 정치라는 같아요? 게 최선의 길을 곧바로 찾는 것은 상당히 어렵거든요. 갈 때까지 가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저는 옳고 그름의 문제조차도 넘어선 그냥 어떻게 보면 자연과학적 법칙이 남아있다고 보는데 저도 사실 윤주진 평론가님처럼 네. 김문수 전 대선 후보가 대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대선 끝나고 딱히 당이 질적으로 달라진 것도 없는 거고 그 대결 구도가 그대로 유지되는 이상은 네. 정말 끝장을 보는 수밖에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게 이번 대표 경선이 끝이 아니라 내년 지방선거까지 결국 국민의힘이 관성이 있다면 그 관성대로 그냥 가는 수밖에 없다. 그런데 문제는 지방선거에서 참패를 만약에 하게 되면 그 다음에도 정리를 못할 거냐. 여기가 이제 문제가 남아있고 여기서부터는 잘못하면 분당으로까지 갈 수도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이 대결 구도 자체는 막을 수는 없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일단 대결 구도를 완벽하게 재현하는 데서는 빠져나갔지만 또 탄핵에 찬성했던 안철수 조경태 의원은 나와 있고 이러면은 이제 탄핵 찬성 대 반대의 구도로 갈 수밖에는 없고 네. 아무리 봐도 수적으로는 현재로서 탄핵 반대층이 설령 지금도 탄핵을 반대하는 건 아니라 할지라도 동창회 형식으로 남아 있는 건 있거든요. 예, 그렇게 그대로 갈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작은 변수, 제가 보기엔 작은 변수고 안철수 의원은 이 변수를 크게 보는 것 같은데 네네. 친윤도 분화하고 있다. 안철수 의원이 한동훈 후보하고 한동훈 전 대표하고 예를 들어서 단일화하거나 이런 노력을 하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았거든요. 그 이유가 한동훈보단 제가 좀 더 낫지 않습니까? 이런 메시지를 구 친윤들한테 줘서 분화해서 나오는 친윤들하고는 손을 잡겠다. 이렇게 하는 전략을 쓰려고 하는 것 같은데 고 친윤의 분화 규모가 어느 정도이냐 요거는 어느 정도는 변수로 남은 것 같습니다. 자, 전환길 변수는 윤주진 위원님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거 갖고도 또 많이 싸우는데 혹자는 너무 극단에 있는 사람들을 괜히 뭐 출당을 시키니 이래가지고 더 키워줄 필요가 있냐? 뭐 그 잘 관리해 나가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 아니면 아예 잘라놔서 우리가 과거와 절연한다는 이미지를 보여줘야 된다는 얘기도 있어요. 어떤 쪽이 맞다고 보세요? 저는 전자가 맞다고 봐요. 그래요? 그러니까 전환길 씨 한 명을 탈당시키고 출당시킨다고 해서 그와 비슷한 유사한 생각을 가진 분들의 당원들까지 전부 다 내쫓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한 분을 조치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오히려 그걸 갖고 당이 양분돼서 뭐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야말로 오히려 전환길 씨의 몸값을 띄워주는 것이다. 근데 계속 스피커를 올려가지고 사실은 요만큼인데 그게 당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처럼 보이는 효과가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그런데 저는 당원들 중에 물론 전환길 씨에게 동조하는 분도 있지만 그거는 전환길 씨여서가 아니라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네네. 실질적으로 전환길 씨의 오히려 그런 모습들이 합리적이고 약간 중도적인 생각을 가진 당원들도 이걸 좀 막아야 되겠다. 오히려 저는 위기의식을 자극하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2893님이 태극길 시사의 모든 것 뉴스레터 K 듣고 있으면 오늘 하루 마감이 시원합니다. 정치인들도 이제는 국민의 삶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시원한 경쟁을 다투어 주시길 기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자, 김수민 평론가님. 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 이후에 3주째 재판에 불출석했고요. 김건희 여사는 특검 출석과 관련해서 아주 세부적인 요구를 했다고 해요. 하루에 한여 명씩만 조사하고
소환 조사 한번 하면 최소 3일에서 4일의 휴식 기간을 보장해 달라. 조사 시간도 오후 6시 넘기지 말아 달라. 여당은 황제 조사 요구하고 있냐 이거 네. 비난했고요. 특검이 받아들일 가능성 매우 희박해 보이는데 이런 요구를 왜 하는 걸까요? 눈치가 없으신 건지 이게 뭐 일종의 전략인지 모르겠어요. 하루에 한 혐의씩 조사하자. 뭐 몇 시간 이내로 해달라. 뭐 하루에 한 과목씩 몇 시간 이내로 과외 교사 모집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이거 전직 대통령 예를 들어서 과거에 독재자였던 전두환 전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도 이렇게까지는 요구를 못했을 텐데 과연 본인을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는지라는 이런 의문만 많은 분들한테 남기는 것 같고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들 짐작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실제적인 최고 권력자였구나라는 그런 의심을 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고 네. 또 다른 분들은 그런 권력 없이도 평소에도 이런 사람이었다. 이렇게밖에 평가가 안 나올 것 같은데 이런 모습들이 더더군다나 국민들의 공분을 더 자아낼 것 같습니다. 네, 윤주진 위원님 시간 예. 20초밖에 안 남았네요. 합리적 판단이 마비된 상황이다. 국민적 매를 벌고 있고 특히 변호인들이 이러한 것들을 승인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답답하거든요. 네. 제발 좀 겸허한 마음으로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는 차원으로 조사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수민 시사평론가, 윤주진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48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오늘도 지수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계단을 오릅니다. 낡고 오래된 계단식 아파트 5층. 엘리베이터는 없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집안 가득한 열기가 지수를 또 한 번 감싸는데요. 그 열기 속에서도 지수는 늘 그렇듯 가장 먼저 안방으로 달려갑니다. 2년 전 심장이식 수술을 받은 엄마는 지금도 종일 방 안에 누워 지내는데요. 지수가 엄마를 위해 할 수 있는 건 찬물에 적신 수건으로 몸을 닦아드리고 선풍기 바람으로 열기를 식혀드리는 일. 오늘도 땀에 젖은 채 엄마의 식사를 준비하는 어린 지수. 숨막히는 폭염 속 지수에겐 한 줄기 바람도 간절한 희망이 됩니다. 지수 가족이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사랑과 마음을 모아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퇴근길도 숨이 턱턱 막힙니다. 어제보다 더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내려진 폭염특보가 더 강화되면서 이제는 폭염경보 지역이 더 많아졌습니다. 경기도 광주에서는 낮 최고 기온이 38.9도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폭염경보로 격상된 서울도 한낮에 34.1도까지 올랐는데요. 내일은 한낮에 37도, 모레는 3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따뜻한 두 고기압이 한반도를 이불처럼
습기처럼 덮고 있고 남동풍이 불어오면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폭염이 더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에는 닷새째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당분간 해안과 도심 지역을 중심으로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과 강릉 27도, 대전과 광주, 대구 25도를 유지하면서 밤에도 습한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37도, 전주 36도, 강릉과 대구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아서 오전부터 떼약볕이 강하게 내리쬐겠고요. 전국적으로 자외선 지수와 오존 농도가 높겠습니다. 가급적 야외 활동을 삼가는 게 좋겠고요. 시원한 실내에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사이에는 제주도에만 비 소식이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3.3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책감사나 수사 명목으로 공직자들을 괴롭혀 의혹을 꺾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정책감사 폐지와 직권남용죄 신중수사 등 5대 과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란 특검팀이 불법 계엄 방조 의혹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순직 해병 특검팀은 구명 로비 의혹을 정치권에 제보한 전직 해병 이모 씨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 심사를 앞두고 도주한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의 행적이 부산에서 확인됐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의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대통령실 행정관들을 내일 소환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3주 연속 불출석한 가운데 법원이 불출석 사유가 정당한지에 대한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KBS, MBC, EBS 등 공영방송 전현 이사장들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 시기 방송 장악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와 함께 부당한 해임 처분 등의 취하를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내란 특검이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용대 드론 작전 사령관을 다시 소환 조사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북한의 군사 행동을 유도해서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삼으려고 했던 이른바 외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은 민주당 박선원 의원을 전화 연결해서 내란 특검의 외환죄 수사 상황과 쟁점 등을 알아봅니다. 박선원 의원은 국회 국방위원이고 국회 정보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박선원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0월 이뤄진 우리 군의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북의 도발, 네. 군사적 네. 긴장 유발해서 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삼으려 했다는 그런 의혹인데요. 우선 지난 네. 10월에 평양 무인기 투입, 박 의원님께서는 어떤 점을 주목해서 보고 계십니까? 예, 10월 3일부터 10월 9일까지 세 차례 네. 무인기를 투입을 했다는 거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11월 13일에 또다시 무인기를 투입해서 여러 차례 무인기를 투입을 해서 평양 상공에 침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왜 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삼으려 했느냐 의심을 받느냐면 말이죠. 네. 10월 1일 날 국군의 날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 시가지 행진까지 했었고요. 그날에도 무인기도 이제 공개됐었고 또 특전사의 그 낙하 훈련도 대통령 앞에서 보이기도 했었죠. 네네. 그날 그 굉장히 많이 그 방송이 됐는데 대통령과 김영현 장관이 계속 뭐라고 서로 얘기를 나눠요. 주고받는 부분이 나옵니다. 예. 그리고 그날 저녁 10월 1일 저녁에 김영현 국방장관 관저에서 그 지금 문제가 되는 방첩사령관 그리고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모여서 회의 겸 만찬하면서 반드시 비상대권 비상계엄을 하겠다고 하거든요. 네. 그리고 나온 첫 작전이 바로 10월 3일 평양 드론 작전입니다. 근데 이 드론 작전은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네. 타격하는 작전이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드론 배나 이런 데다가 폭약을 실어서 떨어뜨리는 거죠. 그런 타격 작전. 그다음에 정보 획득 작전. 그러니까 이제 드론에 카메라를 설치해서 영상을 찍는 거죠. 예. 세 번째가 심리전인데 이렇게 그 심리전 형태로 북한을 자극해서 도발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 사건의 핵심입니다. 보통 심리전은 이제 북한 주민들에게 반복적으로 외부의 정보를 유입하는 그런 작전인데 이때는 일부러 평양 상공 가장 중심부에 가서 들키는 것을 유도했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10월 11일 날 김여정을 비롯해서 북한 측에서 이거는 선전포고 한 번만 더 하면 선전포고로 간주겠다라고 해서 북한의 분노를 이끌어내죠. 네. 그래서 그러한 그 정치적 목적, 계엄을 유도, 계엄 명분으로 삼기 위해서 북한에 자극해서 분노를 유도하는 데 성공을 한 그런 작전이죠. 네. 자, 지금 아까 세 가지 그 목적이랄까요? 유형을 말씀하셨는데 타격이 있고 정보 획득이 있고 심리전이 있다 그랬는데 특히 이제 심리적 이쪽 측면에 치중을 해서 북한의 분노를 유발하려 했다. 요 말씀을 하셨고요. 그렇죠. 그 시점적인 그 특성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 당시 이 무인기가 북한에 추락하고 북한 당국이 잔해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합참이 반대하는데도 투입을 지시했고 추락 이후에도 북한 무인기를 계속 보내려 했다. 이런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도 조금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대통령실로부터 먼저 처음에는 대통령실로부터 이제 드론 작전 사령관에게 직접 작전 지시가 내려왔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작전을 수행하는 그 현장 지휘관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겁나는 일이지 않습니까? 네. 왜냐하면은 이제 휴전선을 넘어가야 되기 때문이고 침투 작전이기 때문이고 그래서 합참에 보고 겸 통보를 한 거예요. 네네. 합참 작전본부에 통보를 했고 합참 작전본부에서는 당연히 김명수 합참의장에게 보고를 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합참의장과 합참 작전본부장은 드론 사령부 쪽에 하지 말라는 입장이 내려온 거죠. 네네. 그렇지만 대통령실과 아까 말씀드린 이미 국군의 날부터 더 이렇게 계엄을 하자고 입장을 가졌던 대통령실과 국방장관은 한 몸이지 않습니까? 충암고등학교 선후배고 네. 거기서 강행하는 지시가 내려왔다라고 하는 거고 이것은 일반적인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원래 미리 계획이 세워져야 한다면 이것은 합참작전본부와 합참정보본부에서 미리 작전을 세워서 드론 작전 사령부에 문서로서 하달이 돼야 되거든요. 네네. 그런 것이 없고 순서가 거꾸로 뒤집힌 거고 그것조차 합참이 반대하는데 강행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가장 관심이 가는 거는 과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디까지 관여했냐 이 부분일 텐데요. 윤 전 대통령 관여했다는 정황과 관련해서 특검은 현역 장교 녹취록을 확보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방부와 합참 건너뛰고 직접 드론사의 평양 무인기 투입 준비를 지시했다는 취재 발언이 담긴 걸로 알려졌는데 구체적으로 김용대 사령관이 V의 지시다. V라 하면 보통 대통령을 의미합니다. VIP일 수도 있고 V일 수도 있고요. 자, 그런 내용이 담겼다고 언론이 보도했는데 실제로 그런 내용 그 녹취록에는 담긴 걸로 그렇게 박 의원님도 파악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게 물론 뭐 예. 이게 그 녹취록에 담겼다고 최종 확인된 건 아니지만 이거는 네. 되게 중요한 뭐 증거라 그럴까요? 그런 걸로 보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제 왜 자꾸 합참이 나오고 네. 국방장관이 나오고 그러냐면요. 이 부대는 국직부대, 국방장관 직속부대 또는 국방부 직속부대라고도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작전 지휘가 일반적으로 이 그 합참에서 합니다만 예. 특수 임무를 띈 부대에는 상당수 이 국직부대라고 해서 국방장관이 직접 작전을 지휘할 수가 있어요. 국직부대. 예. 네,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그 드론 사령부도 국직부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의 지시, 대통령의 지시가 있으면은 통수권자의 영에 따라서 작전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네네. 그러면은 왜 김영재 사령관이 아래 사람들에게 부의 지시라고 했겠습니까? 그 전에 여러 아래 사람들이 이거 계속해도 되나요? 뭐 이런 의문을 그렇죠. 제기할 수 있으니 그런 그렇습니다. 왜 의미신가요? 그러냐면은 예. 원래 이거 훈련을 좀 해봤어요. 예. 그랬더니 이게 5km에서만 활용할 수 있는 이 무인기인데 네. 작전 환경을 이제 약간 이 수정을 해가지고 약간 이 그 뭐라 그럴까 개선을 해서 이 무인기가 200km 날라서 갔다가 200km 오는 것으로 이 작전이 수행이 되면서 네. 여러 번 떨어졌다고 합니다. 아, 추락을 했다. 여러 번 떨어지고 사고도 나고 또 이 그 이 그 전단을 떨어뜨리는 훈련도 했는데 잘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안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해서 이게 도대체 신뢰성이 없는 네. 이 작전에 이게 투입을 해서 갔다가 다시 나올 수 있는 작전을 성공하기 어려운 상태였다고 하는 것이죠. 네. 그렇게 밑에서는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영대 사령관은 작년 5월 1일 날 부임해서 6월 달부터 이 임무를 맡기 시작하거든요. 무인기를 띄워라 훈련을 하다가 이제 10월 달에 실작전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 예. 근데 그 부대원들은 알 거 아닙니까? 이게 어렵다는 것을. 예. 그러니까 김영대 사령관이 V라고 하는 그 지시자, 최종 지시자에 대해서 말을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할 수밖에 없는 거다. 예. 보통이라고 하면 아니 합참에서 다 끝났는데 뭘 이거를 안 하고 말고 무슨 밑에서 반대가 나오고 그럴 수가 없거든요. 작전성이 평가가 끝나면은. 예. 이게 작전성 평가가 안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V를 말할 수밖에 없는 거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자, 그래서 특검은 윤 대통령 외환 혐의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외환죄는 외국과 통모해서 전쟁 유도한 행위와 그와 관련된 범죄를 이제 일컫는데 이와 관련된 쟁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일단 북한이 외국이냐 이런 것도 있지만 역시 가장 중요한 거는 통모 부분인 것 같아요. 북한과 통모했냐는 것인데 이게 이제 입증하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일 것 같습니다. 까다로운 부분이기도 한데 그렇습니다. 박선원 의원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도적 기억, 인스티튜셔널 메모리라는 개념을 통해서 통모로 볼 수 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일단 외국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거는 우리 법에 북한을 국가로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 대한 적대적 군사 행위를 할 수 있는 나라 대상은 다 외국이고 여기서 그 외국과 통모해서 전쟁을 유도하는 행위가 외환 유치다. 그래서 이 외국이 북한이냐 아니냐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국방백서에도 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주적이라고 하지만 실제 국방백서는 적으로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적과 통모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북한의 남침을 받아서 75년간의 분단 상태지 않습니까? 이 75년간의 분단 상태에서 서로 일종의 그 경험상 축적된 행위의 규범의 범위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포탄을 터뜨리면 저 사람도 포탄을 터뜨린다. 연평도에다가 우리가 자주포 100발을 쏘면은 북한이 반을 한다. 그것도 안 해서 200발을 한다든지. 예상되는 어떤 저쪽에 리액션이 있는 거군요. 그렇죠. 이미 정해져 있는 거죠. 예를 들면은 작년에 재작년이요 벌써 신원식 국방장관이 국회에서 어떤 답변을 하냐 그러면은 어느 국회의원이 자 9.19 군사 이 합의서를 우리가 정지를 시키면 바로 북한이 어떤 행위로 나올 거냐라고 물을 때 북한은 그것을 파기시킬 겁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거든요. 이런 것처럼 남북한 간의 75년의 분단 상황에서 어느 한 측의 행위는 상대방이 어떠한 반응을 불러일으킨다는 게 이미
다 정리가 되어 있는 거의 거예요. 관례 같은 거네요. 예.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것은 통모다. 내가 이 행위를 하면 상대방이 어떤 것을 할 줄 아는 거죠. 연평도 어느 지역 바다에다가 100발을 쏘면은 북한이 우리 쪽에다가 그 해역에 또 100발을 쏜다. 이런 것들이 돼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거를 제도적 기억이라고 하는 개념을 제가 썼던 거고요. 그래서 네네. 이건 아는 거다 이미. 이쪽에서 행동이 나가면 북한이 어떻게 할지 다 아는 거죠. 서로 은밀하게 이게 이제 의사를 주고받지 않았어도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서로 안다. 알죠. 왜냐하면 당연히 북한이 선전포고라고 당연히 김여정이 그렇게 반응할 거라는 것을 알았고 네. 실제로 그렇게 반응이 나오니까 환호작약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네. 이 그 기술적인 통모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오늘 새로 이야기하고 기술적 지난번 다른 데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예. 우리도 감청을 하고 북도 감청을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측이 어떤 행동을 하면 북측이 감청을 해서 어떻게 반응한지 우리가 압니다. 네. 또 북측이 어떤 행동을 하면 당연히 우리가 감청을 해서 어떤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이 작전, 이 공작이 먹혔냐 안 먹혔냐를 판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술적 통모도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은 작년 11월 15일 날 그 정보사의 그 중령 소령이 북한 대사관에 간 그 행동이죠. 그건 가장 직접적인 통모 행위라고 저는 봅니다. 네. 자, 지금 수사받고 있는 김용대 사령관 측은 아마 변호인이 얘기한 것 같은데 북한을 절차적인 규정대로만 통제할 수 없다. 작전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고 이 청문회 인사청문회 이제 의원님도 계셨을 것 같은데 안규백 국방장관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은 평양 무인기 투입이 북한의 오물풍선 등에 대한 대응 차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 최근에 창설된 부대 사령부이고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 5월 1일 취임해가지고 6월 1일부터 이런 무인기 훈련에 들어간단 말입니다. 예. 그리고 실제 작전은 10월 3일부터 시작이 됐었는데 처음 바로 이번에 창설된 부대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매뉴얼이라고 하는 걸 만들지 않겠습니까? 작전 매뉴얼. 그렇죠. 그리고 그 작전 매뉴얼에 기초해서 훈련을 하고 이 훈련에서 이제 어떤 작전을 개시한다 그러면은 처음 생겼으니까 합참 작전본부나 합참 정보본부에다가 보고를 해서 앞으로 드론 작전 사령부는 어떤 작전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라고 하는 그 전시 교범을 짜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근데 그런 걸 안 하고 서둘러서 이걸 했다. 그래서 결국 규정대로만 하지 않았다는 것은 불법이라고 하는 것을 시인하는 발언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것은 작전의 당위성이 아니고 작전의 문제점을 스스로 시인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작전의 당위성이 아니라 작전의 문제점을 스스로 시인했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봅니다. 보고 계시고요. 그러니까 이렇게밖에 답변을 못 하는 거죠. 자, 이 평양 무인기 투입과 관련해서 사후에 작전을 은폐하려 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도 나오고 있어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바로 12월 3일 그 계엄이 선포되고 12월 4일 해제된 5, 6일 이후에부터 바로 이제 은폐가 시작이 되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 김용대 사령관이 이 국정조사 특위에도 나와서 이제 청문회 응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두 가지 방면으로 이게 이 증거인멸 행위가 이루어지는데 은폐 시도 전단 통을 다 깨서 없애버리는 거. 그다음에 그때 투입됐던 것 중에서 이 그 드론을 그 불에 태워서 없애버리려고 한 것. 그다음에 그 전단통에 들었던 전단도 불태워 없애버리고 했었죠. 그래서 컨테이너를 통째로 태워 없애버리려고 했는데 드론 사령관은 뭐라고 답변하냐면 외부 침입에 의한 그 화재는 아닙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국회에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외부 침입이 단순한 컨테이너 화재다. 컨테이너 화재인데 그럼 자연 발화냐? 그래서 자연 발화처럼 답변을 했었습니다. 자연 발화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왜 그 컨테이너 내부에서 자연 발화가 일어납니까? 그러고 이런 것들은 조사도 되어 있지 않고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증거를 은폐하는 일이라고 이렇게 보는데 이미
3D 프린터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 상당수의 이 그 전단통, 네. 그다음에 그 전단을 만들었던 그 업체, 그리고 이 드론을 제작했던 회사가 다 드러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예, 은폐 시도를 했지만 실패한 은폐 시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비행 기록 조작 의혹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것을 이제 하나를 띄워서 갔다 오면은 그 기록을 남겨야 되잖아요. 예. 그리고 또 하나를 띄웠는데 연천 일대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연천 일대에 떨어진 것은 가지고 왔어요. 우리나라 안에서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소실된 거를 이러이러한 작전을 해서 이런 경로로 날다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남겨야 되잖아요. 근데 연천 거는 그렇게 기록을 남긴 것 같아요. 국내 거니까. 네. 근데 그 평양에 갔다가 소실된 부분은 기록을 남길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미상의 이유로 소실됨 이렇게 남겨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 합참의 정식 지휘를 받아서 했다면은 부대에 책임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작전의 결과를 써놔야 되잖아요. 네네. 성공을 했든지 실패를 했든지 항적을 비롯해서 예. 그걸 제대로 작성하지 않고 김영대 사령관이 한다는 이야기는 행정적 착오다. 그리고 이거는 극비 임무 수행이었기 때문에 있는 대로 쓸 수 없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건 행정적 착오가 아니고 극비 임무였기 때문에 왜곡되게 거짓으로 썼다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런 건 있을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드론 사령부를 새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모든 기록을 정확하게 남겨서 축적을 해가지고 뭘 보완하고 뭘 발전시켜야 되는지를 그 계획에 앞으로 수립하는데 토대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걸로 사용할 이런 일상적인 작전이 아니었다는 걸 시인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네. 자, 일단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박선원 의원님께서는 방첩사가 무인기 관련 보고서를 왜곡해서 언론과 국회 군 수뇌부에 제공했고 민군 합동조사도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지시로 무산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관련 증거나 최소한 어떤 정황이라든지 이런 거 특검에 제공하신 거 있습니까? 이 부분은 이제 제가 그 방첩사를 잘 아는 장교로부터 제보를 받은 겁니다. 이거는 이제 10월 11일 날 이제 뭐 북한에서 김여정이가 뭐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적어도 이제 그 연천에서 그 떨어진 추락한 무인기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평양에 간 것은 그래 안 할 수 있다고 쳐요. 그러나 연천에서 떨어진 것에 대해서는 이 민군 합동 수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원인도 밝혀야 되고 이제 더 좋은 기종의 무인기를 개발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왜 이거는 국내에서 날아가다가 떨어져 버렸으니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개선을 하고 개량을 해야 된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반드시 해야 되는데 이 합동 조사를 안 했을 뿐만이 아니라 마치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방첩사에 관련 연관급 장교 3명 이상이 지금 연루가 돼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제가 그래서는 안 된다. 그 여인영 사령관이 이런 그 민군 합동 조사를 못 하겠다라고 하는 점을 지적한 겁니다. 수사의 대상이라고 봅니다, 저는. 수사의 대상이라고 보시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자, 아울러 평양 무인기 투입 훨씬 이전부터 북에 대한 군사적 행동이 있었다. 이런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개 이 모든 이야기가 이제 올해 6월 달부터 지난해 6월 달부터 집중적으로 발생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서울을 중심으로 놓고 보면 멀리 떨어진 연평도 그 해역에서 포사격을 2번 한단 말입니다. 6월 달에 한 번 하고 8월 달에 한 번 하고 처음에는 100발 쏘고 두 번째는 200발 쏘고 또 그 인근으로 그 NLL 선 쪽으로 우리 다른 헬기가 근접 비행을 하고 근접 비행을 한 헬기에서 조종사가 보니까 저쪽 마을이 보일 정도로 근접해서 헬기 비행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나온 것이 뭐냐면은 6, 7, 8, 9월 4번 매달 한 번씩
합동 정보 작전이라고 그래가지고 아예 이제는 아파치 헬기를 휴전선 밑에 남방 한계선이라고 있잖아요. 예, 군사 분계선 중에 거기까지는 우리 헬기가 이제 접근하지 않아요. 너무 가깝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최근접시켜서 그 합동 정보 작전 이름으로 아파치 헬기를 투입할 뿐만 아니라 높이 고공으로 띄워서 북한에서 적들이 볼 수 있게 온전히 노출시키고 그다음에 다시 그 비화폰이 아니라 일상 무선으로 이렇게 적이 보인다든지 때려야 된다든지 이런 네네. 명령을 내리게 함으로써 예. 일부러 들키려고 하는 행위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방금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무인기를 통해서 북한에 10월 3, 6, 9 그다음에 11월 13일 이렇게 연속으로 보내고 이런 네네. 일련의 전체 행동을 통해서 보면 결국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나왔듯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해서 비상계엄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떤 전쟁의 단초를 마련한다. 네. 그 흐름 속에서 쭉 이어진 거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무인기 한 번에 끝난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자, 근데 특검이 압수수색 영장 뭐 신청하고 하면서 또 뭐 윤 전 대통령 뭐 영장 구속영장 청구 때도 그랬고 이게 외환유치죄를 적용하진 않았습니다. 일반 네. 이적죄 이런 걸 적용했는데 아무래도 외환유치죄를 뭐 입증한다 그럴까요? 그거는 좀 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보세요? 네, 일단 그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일반 이적죄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불필요한 작전 그리고 충분히 준비돼서 합참에서 체계적으로 계획이 수립된 상태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작전 그런 작전을 통해서 우리 드론이 떨어졌고 우리 무인기에서의 침투 공격 능력이 다 노출됐고 또 이것이 그 마치 그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게 함으로써 어떻습니까? 남북한 간에 전체적으로 군사 긴장을 고조시키게 되고 이렇게 함으로써 북이 더욱 그 러시아로부터 이 드론을 탐지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도입했거든요. 네. 그런 것까지 아예 연결이 되고 심지어는 북한이 최근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최근이라고 하는 건 작년 후반기부터입니다. 네네. 이 대공망을 강화하는 그런 체계를 갖추거든요. 근데 우리가 대북 억제함에 있어서 가장 위에 있는 분야가 어느 분야입니까? 공군력이잖아요. 네네. 결국 이런 작전을 통해서 이 잘못된 행위를 통해서 북한의 방공 태세를 높여가지고 우리의 안보 태세를 낮추게 하고 북한은 유리하게 했지 않습니까? 이적행위다. 이적행위죠. 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네. 네. 자, 의원님, 12.3 비상계엄 직전인 지난해 11월 정보사 대령 중령이 몽골에서 현지 정보기관에 체포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이 의원들이 주몽골 북한 대사관과 접촉하려 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예. 자, 지금 의원님께서는 정보위 간사기도 하신데 이와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11월 중순에 예. 정보사의 대령과 중령이 이제 그 몽고 울란바토르 공항에 도착했을 때부터 벌써 그 몽고의 국방정보 당국자의 그 미행 감시와 주시 대상이 됐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11월 중순에 남자 둘이서 와가지고 여행한다고 답변한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예예. 근데 왜 왔냐고 그랬을 때 여행 목적이다. 아예 그냥 몽고하고 사업 목적이다 했으면 안 들켰을 텐데 예. 여행 목적이다 그러면서 남자 둘이 이렇게 온 거예요. 그때부터 그 국방정보 쪽에 몽고에 주시를 받고 이 그 북한 대사관에 접촉을 하려고 했고 오히려 몽고 쪽에서 또 나온 사람이 우리가 연결해 줄게 하면서 이 그 정보사의 대령과 중령의 몽고 방문 울란바토르 목적이 다 드러난 거예요. 예예.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통모 목적으로 접촉을 하려 했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네. 정보사는 그 당시에 몽골을 가면 안 되는 시기였어요. 네, 그거는 작년 8월에 그 뭐 방첩사가 정보사를 수사한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예예. 그런 일로 통해서 우리 해외에서 활동하는 이것을 대폭 줄이고 축소하고 철수하는 시기였단 말이에요. 예예. 그게 가면 안 되는 시기에 거의 강행을 한 거예요. 반대로 움직인 거예요. 예. 그래서 들킨 거예요. 왜 그랬겠습니까? 그것은 매우 그
높은 곳에서 매우 중요한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간 것이죠. 그리고 갔어도 왜 갑니까? 정상적으로 한국하고 몽고하고 사이도 좋은데 한국이 그 몽고 쪽에 정식적으로 통보해가지고 무슨 정보 협력을 하자 해서 간 게 아니잖아요. 정식적 루트를 통해서 가지도 않았다. 그렇죠. 왜냐하면 한국하고 몽고하고 사이가 좋아요. 네. 정부 간의 관계, 민간의 관계 다 좋습니다. 네네. 심지어는 옛날에는 거기 가서 우리가 군사훈련 조그맣게 한 것도 있어요. 미국하고 같이. 예. 그런데 가가지고 잡혔단 말입니다. 체포됐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겨우 어렵게 이 두 사람을 다시 빼오거든요. 예. 그런 속에서 이거는 통모한 것으로 본다는 거죠. 예. 통모 목적으로 행위를 했었다고 보는 겁니다. 네네. 자,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최대 관심은 특검이 윤 대통령을 외환죄로 기소하고 그것이 법원에서 인정될지 여부입니다. 의원님 보시기에 향후 외환죄 관련 수사 또 재판 어떻게 이루어질 걸로 전망하십니까? 저는 기소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한 거지 않습니까? 앞으로 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걸 기소하지 않고 그런 행동을 해도 된다고 해서 이것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한다면 앞으로 모든 통치자들이 이런 식으로 다시 외환을 유치해가지고 북을 자극하거나 다른 제3국을 자극을 해가지고 전쟁의 단초를 마련하고 전쟁이 곧 임박할 때니까 비상경을 해야 되겠다 해서 군을 정치에 그다음에 행정과 사법까지 장악하게 하는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반드시 추가 기소가 이루어지고 법적인 단죄를 받아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 화제 소식 쏙쏙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나오셨습니다. 윤슬기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는 25일로 예정됐던 한미 간 2+2 통상협의 갑자기 취소됐습니다. 이거 진짜 코앞에 다가왔었는데 취소됐어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오늘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항에 나가 출국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긴급 연락을 받은 건데요. 먼저 강명구 기재부 대변인이 인천공항 취재기자들과 나눈 얘기부터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언제요? 지금 여기 들어와 계실 때? 얼마 안 됐어요. 연락 받은 지가. 오늘 아침에 연락 받으셨구나.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부총리도 출국은 안 하실 거니까 일단 이제 철수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철수하고. 그냥 밝힌 게 베센트 장관 일정이 안 된다. 긴급한 일정 때문에 안 된다. 어렵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가능한 때가 언제냐 라는 걸 갖다가 물어보면서 연락이 와서 빠른 시간 내에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이렇게 당초 25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이던 2+2 통상협의가 돌연 취소된 건데요. 우리 측 구 부총리 겸 기획비정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미국 측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가 참석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측은 베선트 장관의 긴급한 일정을 이유로 하루 전인 오늘 아침 협의 취소를 우리 측에 통보한 건데 구 부총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천공항에서 방미를 위해 출국을 대기하던 중 취소 사실을 통보받았고 이후 일정을 전면 취소했습니다. 기재부는 오전 9시 30분쯤 언론에 이를 공식 발표했고요. 미국 측이 조속한 재개최를 제안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베선트 장관의 긴급 일정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스코틀랜드 방문 동행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협의 정말 중요한 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상당히 당혹스러운데 어떻게 보면 협상 일정이 또
빡빡해졌어요? 네, 맞습니다. 이번 2+2 통상협의가 단순한 외교 의뢰 이상의 실질적인談판이었거든요. 네. 미국이 다음 달 1일부터 우리나라를 포함해 주요 무역국에 고율의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마지막 외교 채널로 평가됐습니다. 만약 관세가 발효될 경우 우리나라의 반도체, 자동차, 철강 등 핵심 산업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어서 이번 회담이 말 그대로 수출 방어전이었는데 이렇게 협의가 취소되면서 관세 유예 시한까지 사실상 시간이 촉박해졌고 네. 협상 여지 자체가 줄어든 셈입니다. 구윤철 부총리와 베선트 장관의 만남은 양국 재무, 통상수 장관의 첫 고위급 대면 조율로 기대를 모았지만 불발되면서 협상 동력도 일부 약화됐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미국 측이 빠른 시일 내 재협의를 요청한 만큼 일정 재조율을 최대한 서두르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미국과 일본이 또 합의해가지고 우리는 또 약간 조바심도 있을 텐데 그렇다면 앞으로 한미 통상협의 어떻게 진행됩니까? 네, 비록 2+2 협의는 무산이 됐는데요. 한국의 통상 라인의 대응은 완전히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네.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여항구 통상교섭본부장은 각각의 미국 카운터파트와 예정대로 접촉을 이어갑니다. 김 장관은 하워드 러트링 미 상무장관과 여 본부장은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와 별도 양자 협의를 진행하는 건데요. 네. 정부는 이를 통해 최소한의 대화 채널을 유지하면서 상호관세 유예 혹은 예외 적용 등 유리한 조건을 얻기 위해 노력할 방침입니다. 다만 베선트 장관과의 직접 회담이 좀 무산되면서 재무 라인에서 고위급 접점이 사라진 게 좀 분명한 한계로 지목되고 있는데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정치적인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대응 여력은 좀 시간에 쫓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건은 미국 측이 협상 재개 시점을 얼마나 앞당기냐는 건데요. 네. 우리 정부로서는 남은 수주 내에 외교, 통상, 재무 전 채널을 총동원해 설득 작업에 나서야 할 상황입니다. 네. 주제를 바꿔봅니다. 전남 나주의 한 공장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주 노동자를 지게차에 비닐 같은 걸로 이렇게 칭칭 감아서 들어올려서 이런 가혹행위가 발생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네, 전남 나주에 위치한 한 벽돌 공장에서 스리랑카 출신의 이주 노동자 A 씨가 지게차에 묶인 채 들어 올려지는 좀 모욕적인 행위를 당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네. 사건은 이번 달 초에 발생한 건데요. 전남 이주 노동자 인권 네트워크가 확보한 영상을 보면요, A 씨는 투명 비닐에 감긴 채 벽돌과 함께 지게차로 운반되는 모습입니다. 특히 현장에서는 한국인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이 A 씨에게 잘못했냐라고 물으며 강압적인 언행을 하는 장면도 담겼는데요. 동료 노동자들은 이를 웃으며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고 A씨는 반복되는 집단 괴롭힘 끝에 결국 노동단체에 도움을 요청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이 업체 대표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장난이었다라고 가해자들의 해명을 전하면서도 피해자에게 사과했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장난이었다? 네. 와, 놀라운 얘기네요. 사건 내용 알려지면서 이제 영상이 또 공개되면서 이게 엄청난 비난이 쏟아지고 있죠. 네,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전남 이주 노동자 인권 네트워크는 오늘 나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요. 네. 이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단체는 이번 사건이 단순 일회성 장난이 아니라 이주 노동자에 대한 구조적인 차별과 폭력의 결과라고 지적하고 경찰 고발도 예고한 건데요. 시민단체는 해당 영상을 증거로 경찰에 가해 노동자들을 조만간 고발할 예정이고 나주시와 고용노동부 차원의 실태조사도 촉구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네. 저 약간 가슴이 뛰고 있어요 지금. 약간 충격을 받아서 피해자 A 씨의 이제 정신적 충격도 클 것 같습니다. 피해자는 지금 어떤 얘기를 하나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피해자 A 씨는 정말 수치스러웠다며 당시 상황을 좀 떠올리기조차 힘들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지난해 연말 코리아 드림을 안고 사실 한국에 우리나라에 입국한 거잖아요. 예. 근데 정작 생일을 맞은 날 점심 직후 지게차에 묶여 공중에 매달리는 모욕적인 일을 당한 겁니다. A 씨는 하마터면 토할 뻔했다라면서 강한 정신적인 충격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어가 서툰 이 A 씨는 그동안 자신이 조롱당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도 상황을 설명하기 어려워 수개월간 고통을 겪다 결국 시민단체의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네, 이 대통령은 영상을 보고 눈을 의심했다. 세계적 문화 강국이자 민주주의 모범 국가에서 벌어진 일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소수자 약자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폭력이자 명백한 인권유린이다라면서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습니다. 이 대통령은 힘없고 곤궁한 처지에 있는 이들을 대하는 태도가 사회의 품격을 보여주는 법이라면서 신분이 좀 불안정하다는 점을 악용한 인권 침해와 노동 착취가 벌어지지 않도록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서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는데요. 실제로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감안해 즉시 기획감독에 착수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폭행, 직장 내 괴롭힘 여부 등에 대한 철저한 사실관계는 물론 임금 체불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감독까지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거 딱 두 글자로 얘기하면 영어 단어 두 개로 하면 어글리 코리안이네요. 되게 안타깝습니다. 이런 일 절대로 없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자, 서울을 포함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다시 폭염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주의보에서 경보로 다시 격상된 게 이게 얼마 만이에요? 네, 이게 지금 지난 13일 한 차례 경보가 해제된 후 11일 만인 건데요. 아, 그렇군요. 기상청은 오늘 오전 10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 서부, 강원 영서, 충북 남서부 등에 내려졌던 폭염주의보를 다시 폭염경보로 격상했습니다. 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상황이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이 되는데요. 실제로 이번 주는 북태평양 고기압에 더해 티베트 고기압 까지 한반도를 이중으로 덮치면서 기온 상승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36도고요. 내일은 37도, 모레는 38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보돼 있어서 당분간 좀 숨막히는 폭염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네, 근데 이번 더위가 단순한 계절적 현상 넘어서 구조적인 기후 이상, 징후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단순한 한여름 더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번 폭염이 단순히 이제 한여름 더위라고 보기엔 좀 이례적인 대기 패턴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라는 분석입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중상층을 장악한 상황에서 티베트 고기압까지 세력을 키워 한반도 상공을 이중 고기압의 형태로 덮치고 있는 건데요. 두 고기압이 겹치면서 대기 순환이 막혀서 열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정체되면서 체감 온도가 좀 급격히 치솟았습니다. 전문가들은 7월 초 폭염과 유사한 양상이라면서 지구온난화로 폭염 주기와 강도가 앞으로 더 심해질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무더위가 이중 고기압 때문이다. 이건 또 무슨 얘기예요? 네, 앞서 설명드린 대로 현재 지금 한반도 상공에는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베트 고기압 이렇게 두 개의 고기압이 겹겹이 자리 잡은 이른바 이중 고기압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건데 네. 고도 5km 중상층은 덥고 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그 위 상층에는 고온 건조한 티베트 고기압이 자리 잡으면서 열기가 위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축적되는 구조가 형성된 겁니다. 동시에 하층에도 고기압이 버티고 있어서 네네. 하늘은 맑고 햇볕은 강하게 내리쬐며 체감 온도가 더 올라가는 건데 기상청은 이걸 두고 한여름에 이불 두 겹을 덮고 난로를 켠 것과 같은 상황이다라면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정말 더운 거네요. 자, 폭염 외에도 다른 기상재해 가능성 있다고 합니다. 어떤 것들이 밀려올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까? 네, 이번 폭염이 단지 고온 현상에 그치지 않고 있는데요. 우선 햇빛과 대기오염 물질이 반응해 만들어지는 오존 농도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나쁨 수준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네. 오존은 호흡기와 눈, 피부 등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서 노약자나 어린이, 관련 질환자는 좀 되도록 실외 활동을 피하는 것이 좋고요. 남부 해안 지역에는 높은 너울성 파도가 밀려올 것으로 보입니다. 방파제와 해안도로를 넘을 수 있는 높이로 예상되기 때문에 해안가 접근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북한 사이버 요원들이 미니언스 같은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SNS 프로필 사진으로 쓰는 경우가 많다 이런 분석이 나왔어요. 어디서 나온 얘기입니까? 네, 이게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에 따른 건데요. 미국 IT 기업에 위장 취업한 북한 사이버 요원들 중 상당수가 SNS나 개발자 플랫폼 계정의 프로필 사진을 슈퍼배드 시리즈의 캐릭터인 미니언즈, 그루 등을 사용하는 특징을 보였습니다. 이 때문에 보안 조사관들 사이에서는 슈퍼배드 캐릭터가 북한 요원 식별 신호처럼 여겨지고 있는 건데요. 재밌는 건 이런 선택이 단순한 위장용이 아니라 실제로 해당 요원들이 슈퍼배드 시리즈의 팬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네. 이들은 단순한 개발자이라는 게 아니라 위장 취업한 기업들의 시스템에 침투해서 가상자산 탈취하고 내부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한 주의 스포츠 소식 전해드립니다. 스포츠는 완수. 이번 주 스포츠 뉴스 KBS 김한수 기자와 완수해보겠습니다. 자, 프로야구 얘기부터 해볼게요. 네. 한화가 올 시즌 두 번째 10연승을 거뒀습니다. 그야말로 승승장구인데요. 지난 85년 삼성 이후에 이게 40년 만에 나온 대기록이라고 해요? 네, 그 지난 프로야구 43년 역사에 예. 딱 한 번 있었습니다. 이게 두 번째인 거예요? 예. 와. 지난 85년의 일인데 사실 그러니까 지난 20일 두산과의 경기에서 예. 문동주 잘 던지고 노시환, 심우준 홈런 땅땅 쳐가지고 2대1로 이겼거든요. 그래서 네. 10연승을 딱 거뒀어요. 그러니까 4월 달에 10연승 거두고 이번에 10연승 거두고 시즌에 두 번 있었잖아요. 근데 이 지난 거슬러 올라가면 지난 85년에 삼성이 정말 전무후무하게 전기리그 우승하고 후기리그 우승해서 한국 시리즈 없이 우승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전기리그에서 11번, 그러니까 11연승, 후기리그에서 13연승. 그래서 한국 시리즈 없이 우승할 적에 세웠던 대기록이거든요. 그러니까 돌이켜보면 해태 타이거스, 기아 이런 데도 못했어? 근데 사실 못했습니다. 와, 10연승이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군요. 그렇죠. 워낙 또 팀들이 강하니까 사실 뭐 약팀만 만나면 그럴 수 있겠지만 강팀을 만나니까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만 해도 삼성의 승률이 그 당시에 7할 6푼인가 그랬어요. 무시무시한 승률이네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한화가 거두고 있는 게 6할 2푼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그러니까 사실 올해 LG가 처음에 달릴 때만 해도 그 기록이 깨지는 거 아니야 이런 내심 그런 생각들이 있었는데 그 기록은 좀 잠잠해지고 이제 한화가 어떻게 만들어가느냐 문제였는데요. 그래서 한화가 이렇게 그 10연승을 두 번이나 거두고 선두질주하는데 원동력이 뭐야 이렇게 팬들한테 질문을 해봤습니다. 근데 팬들이 맨 처음에는 김경문 감독이 잘해서 그런 거 아니야? 그리고 또 요즘 터질 때 그냥 탁탁탁 터트려주는 타선이 좋아서 그런 거 아니야? 근데 그거보다 더 큰 건 역시 상대를 압도하는 마운드 때문이다. 이런 결론이 거의 뭐 한 70% 가까이 나왔습니다. 사실 어제 경기 또 10연승 후에 11연승 못 가고 어제 질 때만 해도 너무나 좀 그랬어요. 황준호 선수 나와서 엄상백 선수랑 함께 홈런 5개 맞고 무너질 때만 해도 이거 좀 이상한데 그랬는데 다시 한번 그 팬들이 그 뽑은 이유를 살펴보게 되면 폰세 선수 역시 12승 거두고 있고요. 와이스 선수 10승 그리고 어제 이제 22일 날 문동주 선수가 승리를 거두면서 8승이거든요. 문동주 선수가 8승까지 가세해버리니까 정말 든든한 마운드 그리고 숨겨진 카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잘 던질 수 있는 유현진 선수가 있기 때문에 한화의 정말 강력한 마운드가 잘 지켜내고 있다.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문동주 시즌 8승 한 시즌에 한화 한 팀에서 10승 투수 4명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네. 사실 한화가 또 다른 기록을 가지고 있는 게 10승 투수 4인방이라는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90년도에 한희민, 한용덕, 송진우, 김대중 선수가 다 10승 이상이었어요. 그래서 한희민 선수 13승, 한용덕 선수 12승, 송진우 11승, 김대중 10승이었고요. 92년에는 송진우 선수가 19승, 그다음에 정민철 선수, 장정수 선수가 14승, 이상군 선수가 마지막에 10승에 턱걸이하면서 10승 투수 4인방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폰세 선수 오늘 지금 선발 등판해 있는데 12승 거두고 있고요. 와이스 이미 10승 3패니까 돼 있고요. 문동주 선수가 아직 단 한 번도 10승을 거둔 적이 없는데 아직 경기가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상승세면 생애 첫 10승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언제든지 던질 수 있는 선수를 가지고 있잖아요. 지난해 그렇게 부진했는데도 10승 8패였거든요. 근데 지금 6승 4패 달리고 있으니까 끝날 때쯤 되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또 한 번 이제 그 10승 투수가 4명이 되는 상황을 볼 수 있는데 아까 삼성 라이온스 85년 말씀드렸잖아요. 그때는 두 선수가 50승을 했어요. 누구였죠? 김시즌 25승,
그다음에 김일용 선수 25승. 아, 일본에서 온 김일용. 예, 그래서 이 두 선수가 합쳐서 50승을 했기 때문에 25. 와. 이 기록은 깨지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한화가 그 10승 투수 4명이 나오는 10승 투수 4인방은 네. 올해도 만약에 지금대로라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방송에서 보니까 그 네 번째 언제든지 할 수 있는 류현진 선수가 지금까지 아마 유일하게 네. 신인왕이면서 시즌 MVP였다면서요. 그게 네. 19년 전이래요. 그러니까요. 야, 참. 그게 이제 한화가 기록을 다 깨가고 있어서 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삼성이 그 7할 승률을 거뒀던 거 그리고 두 선수가 합쳐서 50승 거두는 건 당분간 나올 수 없을 기록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샌프란시스코 이정우 등 우리 메이저리거들은 7월 들어 또 고전하고 있죠. 네, 어제죠. 이제 23일 애틀란타전에 이제 이정우 선수의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네. 볼넷 하나를 얻어내고 4타수 무안타였고요. 심지어는 오늘 경기에는 출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이정우 선수가 그 김혜성 선수와 맞대결을 펼칠 때만 해도 7월 들어서 살아나는 분위기다 그랬는데 뭔지 모르게 타격의 밸런스를 좀 잃어버린 느낌이고요. 네. 김혜성 선수까지도 그래요. 오늘 사실 나왔는데 삼진 2개를 당하면서 물러나고 말았어요. 근데 역시 오타니 선수가 5경기 연속 홈런을 터뜨리고 프리먼 선수가 끝내기를 치니까 LA 다저스는 그래도 이기더라고요. 또 템파베이의 김하성 선수 도로하다가 잠깐 좀 허리 통증을 느꼈는데 그래서 오늘 화이트삭스전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이 선수도 주말엔 출전하지 않겠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선수들 조금 부진합니다. 그러니까요. 자, 좀 다양하게 짚어보려고 속도를 좀 내볼게요. 학교 폭력 연루설로 한국 배구에 떠났던 전 국가대표 이재영 선수. 와, 레프트에서 참 공격 잘했었는데 코트로 돌아옵니다. 일본 리그로 복귀하죠. 네, 그렇습니다. 4년 만에 코트로 돌아오는데 이제 잘 아시겠지만 우리 팬들이 아직 그렇게 아직 뭐라 그럴까요? 용서하지 못했다고 할까요? 그래서 그래서 V리그로 뒤끝이 오래 가는군요. 예, 돌아올 수는 없는데 그 일본 여자 배구 SV 리그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빅토리아 히메지라는 구단으로 가게 됩니다. 오사카를 연고로 하고 있는 팀인데 14개 팀 중에 한 6위, 7위 정도 하고 있는가 거의 중반쯤 달리고 있는 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그러다 갑자기 이런 선수 뭐라고 할까요? 그 히메지 팀은 조용한 팀으로 불려왔거든요. 특별하게 없고 선수들이 착실하게 운동하는 팀이었는데 갑자기 이재용 선수가 합류하면서 논란의 팀이 되고 있습니다. SNS에서 세계 수준의 공격력과 수비 능력을 겸비한 아웃사이더 히터를 영입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한국에서 정규리그 MVP도 했고 우승도 여러 번 시켰고 국가대표였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 선수가 부족한 이 팀에서는 굉장히 좋은 카드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약간 좀 이 선수가 배구에 대한 욕심, 배구를 하고 싶은 갈망 그런 것 때문에 시작을 했는데 우리 팬들은 또 너무나 좀 빨리 짚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직 왜냐하면 지금 여자 배구가 너무 힘들거든요. 또 VNL 리그라고 해서 그 볼리볼 내셔널 리그에서 저희가 탈락을 했어요. 탈락을 하면서 한때는 진짜 올림픽에서 4강 갔던 팀인데 이렇게까지 무너지나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고 또 이제 김연경 선수가 은퇴하고 나니까 국가대표 전력이 많이 이제 약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일본 리그에서 주목을 받고 국내 리그로 들어오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논란이 벌써 있는데요. 일단 한번 지켜봐 주시죠. 그리고 이재용 선수나 이다영 선수도 만약에 정말 본인들이 연루된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국내 리그에 돌아오기 위해서는 정말 성의 있는 또 진심에서 우러나는 사과가 먼저이지 않을까 한 번쯤은 다 생각해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배드민턴 세계 랭킹 1위 안세영 중국에서 세계 월드투어 슈퍼 1000 시리즈 한 시즌 석권에 도전한다고 하네요. 네, 사실 그동안은 이제 이걸 이제 요즘 새로운 말로 슈퍼 1000 그랜드 슬램을 줄여서 슈퍼 1000 슬램이라고 하는데 공식 타이틀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월드 배드민턴 투어에는 슈퍼 1000 시리즈가 있고 750 시리즈가 있거든요. 그 1000 시리즈 4개를 모두 우승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전망이 나와서 그런데 어제 중국 창저우에서 개막을 했고 이제 32강전을 통과해서 16강에 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27일에 만약에 우승을 하게 되면 올해 열리는 슈퍼
천 대회를 말레이시아 오픈, 전용 오픈, 인도네시아 오픈, 중국 오픈까지 모두 우승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기록을 세우는데 아직까지는 이 기록을 세운 선수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사실 덴마크 남자 단식의 빅토르 악셀센이라는 선수가 있었는데 이 4개를 모두 우승을 했는데 2년 동안에 2시즌 만에 한 것이라서 기록이 없다고 해요. 이번에 우승하면 대단한 거네요. 대단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안세영 선수 당분간 뭐 정말 말릴 수 있는 선수가 없는 것 같아요. 못 말려요, 못 네. 말려. 뭐 그 경쟁자들이 당해낼 수가 없는 안세영 선수. 근데 남자 복식 김원호, 서승재 조가 이용대, 유연성 이후에 9년 만에 배드민턴 남자 복식 세계 랭킹 1위에 올랐어요. 네, 이 두 팀, 그러니까 이 두 선수가 한 팀을 이뤄서 말레이시아 오픈, 전용 오픈, 인도네시아 오픈을 우승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세계 랭킹 1위, 3위에서 1위로 번쩍 뛰어 올랐어요. 근데 이게 2016년 11월에 이용대, 유연성조에 이어 거의 9년 만의 일입니다. 근데 이 팀도 만약에 중국 오픈에서 우승하게 되면 슈퍼천 4개 대회를 석권하는 그래요? 슈퍼천 슬램을 달성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 배드민턴 거의 우리가 세계 최강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K 배드민턴 이게 대단하다는 말씀해 주셨고, 자 마지막으로 이번 주 챙겨보면 좋은 경기 어떤 게 있을까요? 일요일 날 9시 55분 이 텔레비전을 보시면 이정우 선수가 뉴욕 매치를 상대로 복귀전을 갖는 경기가 벌어집니다. 오늘 경기 출전 못했다고 했는데 뉴욕 매치 사실은 워낙 강한 팀입니다. 내셔널리그 동부리그에서 필라델피아와 1, 2위를 다투는 팀인데요. 그 팀에는 1조 원의 사나이라고 불리는 후안 소토라는 선수가 있어요. 6월과 7월 오히려 이정우 선수와 정반대로 정말 홈런을 넘겨서 지금은 24개까지 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잠깐 4월로 돌아가 보시면 이정우 선수가 양키스를 상대로 연타석 홈런을 터뜨리면서 3경기에서 홈런 3개와 7타점을 올렸던 기억이 있어요. 네네네. 상대가 물론 뉴욕 양키스와 뉴욕 매치가 좀 다르긴 하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정우 선수가 반전을 기할 수 있는 이런 슈퍼스타를 상대로 다시 한번 치고 올라온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존재감을 과시하면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후안 소토 선수처럼 7월의 분위기를 좀 타는 그런 선수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일요일 아침에 일어나시면 KBS ETV 틀으셔서 이정우 선수 좀 신나게 응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 좀 팍팍 받게. 네, 일요일 오전 10시 KBS ETV입니다. 이정우의 활약 기대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한수 KBS 기자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안정숙 님이 이런 문자 주셨어요. 코리안 드림 꿈꾸면서 스리랑카에서 오신 이주 노동자님 미안합니다. 좀 더 따뜻하고 좀 더 정답게 대해야 했는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고 화가 납니다. 문자 주셨네요.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커피 쿠폰 당첨자 명단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 끝곡 박학기의 비타민 듣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